불경기가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생 파산, 폐업 뭐 이런 것도 알아보시는 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회계사는 그게 지금 찬 것 같아요. 내가 후배를 양성시키면 내 밥그릇이 결국 뺏기는구나. 영업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영업자거든요. 시장이 우선 박살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소박한 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정산부터 그다음에 평생에 한 번 정도 다룰 만한 뭐 상속세까지 세금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 당시 사업자들의 성적표가 처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말 결산을 앞두고 사업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예 이제 고착화된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랄까요? 불경기가 뼈저하게 좀 느끼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아예 이제 고착화됐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회생 파산 뭐 그다음에 폐업 뭐 이런 것도 알아보시는 거 정말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 사업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주저함 이것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시도 한번 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많은 이제 언론이 요즘 이제 이상하게 인제 자주 이런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제 자영업자 몰락, 뭐 20-30대 쉬어 뭐 이런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더욱더 그냥 인제 본인의 주변은 그렇지 않은데 그 공포감을 더 느껴하지 않나. 거기다 최근에 그거에 인제 방점을 찍은 게 저는 이제 뭐 서울 자가에 사는 그 김 부장님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전문직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문직 많은 분들이 인제 망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한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오히려 개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분들이 2014 년도에 한 10,000개 정도 개업하신 분들 10,000명 정도 뭐 이런 시기였는데 사업체가 이게 지금은 거의 30,000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시장이 어느 순간까지 딱 되면 턱이 찰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망한 숫자 그다음에 다시 개업한 숫자 이게 비율이 맞춰지면서 쭉 갈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비율점이 언제 닫아드냐 전문직마다 다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회계사 이슈가 좀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회계사가 매년 한 1,200명 정도 인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습을 인제 모시는 데가 300명 정도밖에 못 간다. 그리고 그게 몇 년 전부터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명 중에도 올해 붙은 사람이 아니라 작년에 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속된 말로 미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제 회계사 시스템을 모르니까 '뭐 어때? 그냥 회계사 땄으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회계사는 수습을 2 년을 해야 돼요. 2 년을 해야 공식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사 같은 경우도 6 개월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습을 전문 직군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정한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못 채우면 결국은 정식적으로 회계사는 뭐 감사 활동을 못 한다거나 세무사는 세무업을 못 하죠. 개업을 못 해요. 결국은 그러면 본인이 '아 이걸 따서 나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버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회계사는 그게 지금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업계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뭐 "감사 시장이 좁아졌으니까 더 이상 안 뽑는다."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느끼하는 것 같아요. 이 불경기 상황에서 '내가 더 밑에 후배를 양성시키면 내 밥그릇이 결국 뺏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그 직렬마다 이게 찬다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기존에 인제 그 전문직이 있었던 라이센스 있었던 사람은 인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만. 하지만 이제 막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나까지도 뽑아 줘. 이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아마 이 지금 영상에 이제 제 악플이 엄청 달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고 전문 직군들도 이제 시장의 포션이 어디까지 맥스일지 서로 느껴 하는 것 같아요. 그 의사분들도 사실 엄청 늘었어요. 원래 한 1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의사 사태라고 하나요? 표현이 좀 다 다르지만 최근에 의료 파업이나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아 나 그래. 오케이. 나가서 나 개업." 이러신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3만 14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 보건 서비스업이 개업 1 위였어요. 업종이 늘어나는 거 1 위였거든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의 진료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장가가 뭐 5 0 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450. 나는 400. 나는 그러면 300. 나는 200. 쭉쭉쭉쭉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피부과 진료를 받거나 어떤 비급여 진료를 받으셨을 때 작년에는 상당히 비쌌는데 요즘 싸졌네?" 이건 경쟁의 징표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딱 다다르면 '아 여기서 인제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리겠구나.' 그런 상황이 전문직이 하나씩 도래하는 것 같아요. 전문직에서도 심해진 양극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인제 전문직군들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댓글에 많이 보이는 게 "연예인이랑 전문직군을 누가 걱정하냐. 네 인생이랑 걱정해라." 뭐 이런 게 많은데 예전에도 와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속된 말로 영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마케팅 결국 자영업자거든요, 전문직도. 그러니까 제 주변의 세무사님들도 연애 이렇게 벌었는데 다 차 떼고 포 떼고 뭐 4대 보험 내고 뭐 하고 다 끝나 봤더니 한 다 끝나고 한 5천만 원 남더라. 그러면 '야 이럴 거면 직장 생활하지.'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아 전문직이고 개업했으니까 자기 시간 프리하게 쓰고 그 정도 벌면 나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개업을 해 보십시오. 예. 주 7일 일하는 본인의 꼴을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은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롭게 아침 7시 부터 일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 7일 일하면서 제가 대부분 12 시나 1 시쯤에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7 시쯤에 일어나니까 이 생활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거의 10 년째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제 돈 버는 수완이 너무 없어서 전 돈은 많이 못 벌었고 이렇게 인제 방송이나 이런 게 노출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장원이 돈을 많이 벌까?" 이러시는데 통장 계좌나 이 제 매출 알려드리면 이제 깜짝깜짝들 놀라시거든요. 이게 비춰지는 것과 이제 버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나는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저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빨리 깨달았고 제 능력에 맞게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것뿐이죠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저는 노출이라도 많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좀 벌이라도 좀 생기는 편인데 이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속된 말로 '난 술 영업 못 하는데.' 막 맨날 술 먹고 이게 "아이 대표님 일 하나 주십시오." 이거가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몸도 건강도 많이 해치니까. 또 요즘 그 방식이 또 많이 안 통한다고 하니 '나는 어디서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될까? 내 전문직 스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점점 이렇게 양극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화되거나 양극화된 데서는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아이고 나는 저걸 인제 닿을 수 없는 느낌이다.'라고 많이 느껴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전문직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장이 우선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거기에 대고 내 탓, 내 탓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못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게 뭡니까? 막 희망퇴직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권고사직 요청받고. 정말 제 얘기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나이대부터 딱 그거예요. 희망퇴직 수순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저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요즘 점심 한 끼도 14,000원 15,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찔하면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 전문직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요즘 AI 잘 나오잖아요. 최근에 챗GPT 5.2 버전업도 됐잖아요. 지금 무료로 한 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실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업에 그거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인제 저보다 세무업보다는 변호사분들이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쓰는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처음에 인제 원래 어쏘를 처음에 뽑으면 이 처음에 이제 문서 작성을 좀 이제 그 말 그대로 재판문 이거 써 주는 거를 좀 기본적인 걸 많이 맡겼는데 요즘은 내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딱 걸어서 딱 제시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써 준대요. 그래서 그거 딱 받아 가지고 인제 그 명령어 딱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복붙해 가지고 쪼금만 수정하면 그냥 내가 낼 만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고객도 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 내가 왜 변호사를 써?'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제가 이런 소송을 셀프 소송을 할 거다. 요거 요렇게 문서를 써 봤는데 여기서 좀 더 내가 핀트를 주거나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자문 맡기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송 걸고 직접 재판 가서 본인이 셀프 변호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많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전문 직군들의 전반적인 양극화도 그렇지만 페이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인원수는 늘어나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근데 각 업계마다 여기서 '아 이제는 이 시장군의 풀이 찼는데.' 이러면 인제 회계사처럼 와 인제 고용을 안 해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고용 및 인건비 관련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인제 항상 말씀드려요. 전문직이든 아니면 자영업이든 똑같아요. 제가 인제 처음에 인제 개업한다 그래서 오픈한다. 왜냐면 이 변호사님들도 결국은 사업체를 열면 그 기장 업무를 인제 세무사님들에게 많이 맡기니까. 근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직원 뽑으실 거냐?"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년에도 4대 보험은 올라갑니다. 왜냐? 국민연금 올라가죠. 0.5% 올라가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0.1%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년 이 4대 보험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내가 내야 되는 사업주의 부담도 커지니까 '직원을 뽑는 게 맞을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나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직원이 얼마만큼 효율을 낼 것인가. 근데 전문 직군들은 이제 의사분들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식산업 서비스잖아요. 물론 의사분들도 지식산업 서비스지만 뭐 수술이나 이런 건 약간 이제 지식을 응용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분들이 또 AI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상당 부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고용을 한다는 걸 좀 따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노동 이슈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죠. 친노동 정책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익노무사님이랑 같이 사무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렇게 제도가 또 바뀌고 있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엄청 과거에 인제 속된 말로 '아 이 정도는 뭐 넘어갔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인제는 '아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노동 이슈는 형법적 제재예요. 그러니까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벌금을 부과를 받으면 전문직 어부라는 데 있어서 분명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예요. 당신이 형법적 제재를 어겼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익성을 발휘해야 되는 전문직이 이런 걸 감히? 이러면 이제 복잡해 지는 거죠. 이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3.3 가짜 노동자라는 사건인데, 제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인제 세무사 관점으로 툭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며칠 만에 막 조회수가 10만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게 간단하게 식당이나 뭐 이게 전문 직군들도 많이 이렇게 쓰실 건데, 사실상 이 사람은 근로자예요. 네, 종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오퍼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급여를 줄 때 3.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처럼 떼고 주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러면 근로자랑 사업주 둘 다 4대 보험을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러게 하자.'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1년 지나면 퇴직금도 안 주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프리랜서니까. 이런 다양한 노동 이슈가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이걸 잡아내겠다라고 해 가지고 근로감독관을 대거 채용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하나의 이슈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는 누가 그러면 프리랜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왜냐? 4대 보험 신고한 사람만 내역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국세청이랑 이 정보 교류를 해서 국세청에서 3.3% 프리랜서 신고하고 있는 사람 데이터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용노동부는 뭐 이런 식이었죠. 이 A라는 사업체가 있으면 근로소득자 5명 있다면 5명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근로소득자 5명 플러스 이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뭐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50명 있었어요. 근데 국세청은 이 55명을 다 알지만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4대 보험 신고한 5명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국세청이랑 정보를 연결하는 순간 55명인 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아니 근로자 5명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리고 50명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만큼 이 사업체가 그런 성질의 사업인가?'라는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50명이 사실상 알고 봤더니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근로소득 형태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근로소득자로 다 바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점점 고도화되게 근로자를 뽑았을 때 배워야 되는 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전문직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많이 했었고 제가 하는 업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책도 쓰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업계에 대가이신 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부끄럽게 어떻게 책을 쓰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그 같은 업종에 있는 대가랑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식 서비스를 문의하려는 일반적인 당신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 축에서는 당신이 아주 높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항상 자신감 있게 강의하는 이유가 "그래도 세금은 당신들보다 내가 좀 더 알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컨셉이 안 돼 있으면 '아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자신감을 쌓아줬던 게 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그래도 한 20권 정도 썼는데 책을 쓰다 보면 결국 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그래도 분석하고 노력해서 원고를 써요. 그래도 이게 창피하면 안 되잖아. 챗GPT에 막 돌려 가지고 쓰면 너무 쪽팔리고 속된 말로 예.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고 그 원소스 멀티 유저가 마케팅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걸로 블로그 글도 쓰고 그걸 통해서 저는 요즘은 이제 많이 권하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읽는 걸 조금 많이 안 하니까 영상 매체로 접근을 해서 오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사임당 같은 이런 좋은 채널도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조회수 관련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채널이고요. 그러니까 전문직 마케팅은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다른 식의 전환이 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형 채널이 아니에요. 전문직을 이런 대형 채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채널은 그 조회수가 10,000명이다 하면 그분들 중에 10명이 나에게 업무를 맡기러 오는 속된 말로 전환율이 높은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사임당 같은 이런 인터뷰 채널이나 이제 좋은 정보 지식 채널은 조회수가 막 100만씩 나오는 게 엄청 많죠. 근데 우리 채널 말 그대로 전문직 채널은 조회수가 10,000만 나와도 엄청날 거야. 근데 거기서 전환율이 몇 프로냐. 결국은 그 한 분 한 분의 고객들이 내가 전문 지식으로 뽐냈던 그 영상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언젠간 나와서 개업을 한다. 왜냐하면 전문직은 대부분 개업이거든요. 그게 의사분이 됐든 변호사분이 됐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대중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의사분을 지칭해서 좀 한번 접근을 해 보면 그 의사분은 예를 들어 어디서 페이 닥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봐라." 사실 그때부터 저에게 사실은 이런 컨설팅이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개업하면 원장님 시간 있으실 것 같죠? 정신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이 마케팅? 카메라 대고 이게 찍고 있는 15분 이 시간 안 날 거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시간이 진짜 안 나요. 진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돌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때는 진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땐 내가 뭐예요? 사장님이잖아 말 그대로. 진료도 보고 다양한 회계, 노무 막 하다못해 청소까지 막 다 해야 되거든요. 정신이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뭔가의 컨셉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뭐 여유 될 때 하셔야 돼요, 마케팅 공부는. 말 그대로 인제 아까 촬영하기 전에 PD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썸네일이 중요하다." 이게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할 때는 "편집을 잘해야 돼. 내용이 중요해." 이러시는데 이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올랐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썸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썸네일 하나 뽑으려고 며칠간 골머리를 싸야 되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걸 잘 모르시죠. 말 그대로 이게 책의 표지인데 이거를 좀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말씀드리면 나에게 맞는 마케팅 방식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문직 분들은 좀 더 신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라는 채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가끔은 인제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막 어떤 의사분들이 인제 그 숏폼으로 해서 춤추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갖고 내가 '아 이거 위험한데.' 왜냐하면 이게 조회수는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창피로 끝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춤춘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비인후과인지 뭐 성형외과인지 피부과인지 이 쇼폼을 보는 분은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 전환율을 알고 있는 마케팅 회사와 얘기를 좀 나눠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모르세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제발 마케팅해라.
아무리 다양한 마케팅 회사가 있어도 본인이 알아야 그만큼 알아가시는 건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알아서 맡기면 되겠지. 그러면 인제 제 의사분들 가끔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짜 드리는데 막 조회수 막 10, 20 이래요. 막 조회수 30 나오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그래도 30 명이나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버지가 10 번, 어머니가 10 번, 배우자가 10번 보신 거다. 야 이거 환자가 본 게 이 조회수가 1도 없다." 그럼 이제 약간 충격 먹으시거든요.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 아무튼 이러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좀 알아야 이게 체화도 시키고 말씀도 주고. 네 몇 번만 좀 배우시고 이걸 익히시면 금방 체화하시거든요.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근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산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마케팅 싸움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본인 실력이 쌓였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능동적인 마케팅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자녀한테 용돈 주다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자녀에게 예전에 용돈 정도 주는 거 이건 생활비 명목이면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자녀가 이 돈을 벌고 있다. 그때는 용돈이 바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이제 엄카 찬스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 관련된 조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인제 일상 속에서 인제 증여에 대한 조사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증여세 조사 사례 보면 주택 취득할 때 자녀에게 뭐 2억 3억 빌려줘서 그게 인제 추징이 걸렸어요.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무조사는 좀 다른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만 잡아내는 케이스가 인제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토지가 많이 묶였어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말 그대로 토지가 묶이면 갭 투자를 못 합니다. 왜냐면 임대차 껴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매 취득을 한다? 그러면 실거주 2 년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2년 실거주를 바로 합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여를 받았을 때만 주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증여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엄카 찬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인제 과거에 있었던 채무를 끼고 인제 부담부증을 이를 받았었다. 그러면 그 채무를 부모님이 몰래 갚아주는 거예요, 임대차 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원초적으로 쉽게 걸리니까 왜냐면 채무를 몰래 야금야금 갚아줘야지 하면은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인제 거기서 납세자들도 '이러면 바로 걸린대.' 그럼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5 0 0 0 원이다. 그러면 "너 이거 1 원도 쓰지 마." 그냥 다 저축해. 그래서 이걸로 너 빚 갚는 데 써. 그리고 엄마 카드 써. 이거예요. 근데 인제 5 0 0 0원 정도 급여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연말정산을 이제 수천 수만 건을 해 보니까 예 평균적이긴 한데 한 1,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반성 좀 해라.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자 어쨌든 그분들이 1,500만 원 원래 매년 쓰다가 갑자기 어떤 증여를 받거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부터 이분이 신용카드 쓴 내역이 0 원에 수렴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사용 내역이 2천만 원씩 늘어나. 그러면 그분은 인제 연봉을 차곡차곡 다 모아 놓고 나머지는 엄마 카드로 다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인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때는 이게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있고 나서부터 돈을 주는 건 증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냥 패싱을 했었어요. '아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뭐 이랬는데 예전에 세무조사 난이도가 제일 높았을 때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시 복원된 케이스다. 그러니까 엄카 찬스 인제 쉽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12월 초에 나온 보도 자료에서 유형 1 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1 번이 이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이런 간단하게 생활비나 뭐 교육비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다 볼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서 하세요." 그 얘기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없이 3억 넘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인제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는 인제 뭐 "태어나자마자 2 0 0 0만 원 줘라." 이런 기본적인 플롯이에요. 그래서 10 년마다 2 0 0 0만 원씩 그다음에 성년이 되면 5 0 0 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혼할 시점에 사실 자녀분들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해요. 예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신랑 신부 각각 돈을 이제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10 년간 5 0 0 0만 원 받은 내역이 없으면 그때 5 0 0 0만 원씩 각각 부모님에게 받고요. 그다음에 혼인 및 출산 공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한 몇 년 됐는데 한 2-3년 됐는데 나온 지가.
그러면 내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 전 2 년, 후 2 년.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법률혼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예를 들어서 1억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뭐 5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더 받으면 뭐 신랑이 1억 5천, 신부 1억 5천 그러면 3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로 내가 장인어른에게, 내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씩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률혼 되고 나서. 그냥 법률혼이 돼야 사위나 며느리가 딱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이 딱 되고 나서 받으면 전체 한 3억 2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예 이 정도 금액까지는 그래서 조사가 잘 나오진 않아요. '아 신혼부부구나.' 해서 좀 지원해 줘야지. 그리고 예전에 이게 왜 생긴 제도냐면 이 자금 출처 소명할 때 결국 가장 많이 걸렸던 케이스가 신혼부부예요. 말 그대로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제 번 돈은 별로 없는데 부모님들 마음 똑같잖아요. 전세금도 해 주고 싶고 주택 전체 해 주고 싶은데 애들 돈은 없고 그럼 몰래 대부분 증여하거나 돈 빌려주는 형태로 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인제 추징이 되니까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은 이 출산율, 결혼 이런 거 속된 말로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10 년간 5천만 원 공제도 지금 물가 상승률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이게 2014 년도에 바뀌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예 이번에 상속세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편해 줘도 사실 계속 얼마 때문에 끙끙 앓면서 막 이런 영상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일반적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공제 횟수 좀만 더 높여 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즘 이 조사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차용 형태를 위장한 증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쭉 말씀을 드리면 조사 케이스로 말 그대로 제가 아버지한테 5 억을 빌려요. 근데 첫 번째 따지는 건 "너가 그러면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먼저 따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걸렸던 케이스 중에 이제 너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님에게 거액을 빌릴 때 많이 이게 걸리는 건데 그분은 이제 47 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17 억은 은행으로부터 빌렸고 은행 대출이 인제 많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다음 대출이 뭐냐면 가족 대출이에요, 가족 대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30 억을 빌렸어요. 꼭 이런 세무조사 케이스에는 그 빌려간 자녀의 나이대가 나옵니다. 이분이 30 대였어요. 그럼 30 대에 30 억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법정 이자율은 4.6% 예요. 그러면 연애 이자가 얼추 계산해도 거의 1억 5천만 원, 4천만 원 육박하잖아요. 월마다 적어도 1,000만 원씩은 줘야 돼요. 근데 그 30대 그 자녀분이 물론 이제 그분이 엄청난 소득이 고소득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 케이스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분의 소득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세후 소득이. 근데 월마다 1,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적어도 고작 200-300만 원 줄 수 있는 능력이면 이게 빌린 거가 맞냐? 빌린 거 아니다 이거. 왜냐면 경제적 능력이 없지 않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용을 안 보고 전체 총액을 증여로 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인제 많이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먼저 따져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그냥 '차용증만 쓰면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따지시는데 저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인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2억 원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절이나 무상으로 빌려준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었을 때 법정 이자랑 그걸 또 증여로 보거든요. 그럼 4.6% 해 가지고 1,000만 원 딱 나오는 게 2억 1,700만 원이에요. 무이자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 2억 원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인제 8월 달에 서울시 조사 사례에서 자녀가 8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무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조사해 봐라. 이거 내가 봤을 땐 못 믿겠다." 이런 케이스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녀의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되지만 2억 원은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2억 을 만약에 무이자로 빌려간다 그러면 하다못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그래도 원금이라도 그럼 얼마라도 갚으세요. 그리고 이자율을 쪼금이라도 하세요. 합리적 경제인이면 2억 원을 저축은행에만 넣어 놔도 3% 이자 나온다 요즘 진짜로. 600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주는 합리적 경제인이 어디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인제 본인이 인제 '법적으로 이거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인제 결국은 조사를 인제 초대를 하실 거예요. 초대장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초대장을 조사 딱 받으면 그때부터 느껴야 되는 스트레스가 아마 너무 커요. 진짜 너무 큽니다. 결국은 이제 돈 나가 시간 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생각보다 고달파요. 저는 업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진짜 실제 처음 받으신 분들은 막 "심장이 너무 뛴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가족 간의 돈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피디님은 얼마까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 그럼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비과세 항목의 상속증여에 그것도 적혀 있어요. 혼수용품. 혼수용품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냉장고, TV 뭐 이런 것들 가전제품 뭐 몇 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과세 관청도 '아 그래. 오케이.' 경조사비 뭐 병원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자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경조사비도 얼마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원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축의를 받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고모, 이모한테 받은 거야. 근데 그 형제들이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서로의 조카가 결혼을 하면 거액의 축의금을 서로 크로스로 주자. 그래서 그때 받은 게 한참 오래전 얘기거든요. 8억 인가를 받았어요. 봐봐 이제 느낌이 오시죠? 피디님 딱 들으면 '이걸 축의금으로 받아?' 그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증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제 사회통념이랑 가격은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가액이 너무 과도하면 '아 이건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혼수용품도 사실은 가전제품이 너무 고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경계선까지는 봐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재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조건 얼마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고가의 식품이에요. 먹고 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고가의 골드바야.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골드바나 어떤 주식이나 뭐 하다못해 뭐 콜드 월렛에 코인을 넣어서 줬다. 이거 선물이 아니라 자산 형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고가의 자동차를 줬다. 뭐 2억 원짜리.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산 형성이기 때문에 거의 징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또 물어보는 게 자 그럼 우리가 그 엄청 고가의 백을 받았다. 가방을 받았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걸 많이 사팔사팔 하실 건가요? 이제 우리 당근에서 하실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이거를 선물을 받았다면서 당근마켓에서 계속 사고 판 케이스를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품 같은 경우는 이런 중고에서 팔아도 그 가치가 거의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시간 지나면 더 높아지잖아요. 이건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선물의 스펙트럼하고 가액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막 이제 요즘 그걸 선물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돌반지 하나 받았다고 이거 징하라고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게 통념상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일장일단을 자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봐도 과도하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징여예요.'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축의금은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걸리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인제 대부분 언제 걸리냐면 이 축의금을 받았을 때는 안 걸려요. 왜냐면 과세관청 그 현금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걸로 우리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삽니다. 결국 그때 이 취득자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축의금으로 1억 5천 받아서 산 겁니다. 아 그러면 애매하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축의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판례도 있어요. 결혼은요 나의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혼이에요. 아버지의 그 축의금 회수의 이벤트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따져요. 방명록에 자녀 부분을 포션을 나누고요. 부모님 포션을 나눠요. 진짜로. 그러면 자녀분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자녀분 축의금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대부분 부모님의 축의금이죠. 그런 비율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려요. 현 시점에서 코인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선은 코인을 사고 파는 거 대한민국 아직 세금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인 가격이 박살이 나 가지고 이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하고 있지만 계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업비트를 지웠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많은 이제 코인으로 성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코인, 한국의 이제 거주자다. 그래서 한국의 세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코인에 대한 사고 파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는 상속세랑 증여세예요. 근데 요즘 진짜 그 문의가 늘었어요. 아니 세무사님,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먼 훗날에도 좋은 이제 진짜 뭐랄까요? 전자상 금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자녀에게 좀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러면 주시라." 그리고 그때 시점에 증여세랑 상속세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상속세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러면 진짜 상속 재산에 코인이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세요. 그러면 코인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상속은 돌아가신 날, 그다음에 증여는 증여한 날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의 그 코인 종가 평균액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국세청 홈택스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면 얼마인지 가액이 나와요. 그 금액들의 평균액을 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증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의 가격이 나와 봐야 되니까. 근데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 개월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증여를 해 버리면 오히려 망할 수 있죠. 왜냐? 이 평균 가액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평균 가격이 좀 주춤했다. 이때 증여 이슈가 제일 많아요. 왜냐? 내가 봤었을 때 비트는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증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문의가 지금 많아요. 오히려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와, 이건 너무 비싸서 지금 증여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증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년만 가상자산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뭐 빗썸, 코빗 이런 데는 성년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럼 미성년자는 못 주나요? 아닙니다.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략을 짠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의 코인과 연동돼 있는 패깅돼 있는 주식이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것들. 물론 요즘 이게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 말은 못 하겠고 여긴 좋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콜드 월렛에 담아 주면 돼요. 콜드 월렛은 말 그대로 인제 내가 비수탁이나 인제 말 그대로 탈중앙화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메타마스크나 이런 걸 담아서 그거를 주게 되면 자녀가 아니면 손주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소만 제대로 신고를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단점이 뭐다? 이 코인을 그 증여받았던 미성년자가 팔 수가 없어요. 왜냐? 결국 이걸 팔려면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로 옮겨서 이 말 그대로 우리 거래소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에 계좌를 못 만들기 때문에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분명 올라가. 그래서 1 비트를 나는 지금 8살 손주에게 줄 거야. 그리고 손주가 12년 지나고 나서 그때 만약에 이 가격 1 코인이 지금이 한 뭐 1억3천 정도 한다고 쳐 볼게요. 추후에 10 억이 되면 이거 그만큼 벌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자산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때 올라가겠지.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깐 차라리 지금 1 비트씩 주겠다.' 그래서 '와, 이건 완전 승부인데.' 근데 이게 가격이 만약에 인제 하향으로 가면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속된 말로 인제 환율 올라가고 원화가 점점 속된 말로 막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봤었을 때 이거는 승부수 같다. 그냥 이거는 인제 한번 해 봐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손주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변수가 너무 많을 텐데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승부를 한번 걸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코인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을 제가 또 제 채널에 찍었을 때 인제 댓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근데 사실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인제 자산가분이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인제 부동산하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막 사고 팔고를 엄청 많이 하는데 직접 이거 거래한 내역 전부 다 신고하세요 하면 와, 내가 언제 뭐 사고 팔았는지 사실 뭐 1월 달에 뭐 오늘만 10 건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신고하지?'
라는 퀘스천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던 건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인 그 법인들 있잖아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빗은 이미 제출하고 있어요. 이건 법인세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하고 있고 뭐 연 단위로 묶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자료 확보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는 또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만 계속 거래를 하셨던 분들의 거래 내역은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있다가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빗썸으로 옮겼다가 다시 내 계좌로 옮겼다가 업비트로 옮겼다가 팔았어요. 어? 이거 어떡해? 그 상호 간의 거래 내역을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한테 그러게 이제 본인 지갑으로 옮겼거나 다시 다른 거래소로 옮겼거나 이 내역을 확인하고자 이걸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개인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부가 의무가 가면 너무 큰 혼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 반기별로 한 번씩 가상자산 실태 조사를 해요. 근데 지금 KYC 인증된 코인 계좌,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이 이미 1,000,000 명이 넘었어요. 그럼 1,000,000 명이 지금 다 신고를 하라는 얘긴데 물론 이제 50만 원 미만이 거의 600만 명에 다다라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잖아요. '아 그래도 코인이 인제 하나의 시장 자산군으로 잡힌 것 같은데 계좌 만들어 보고 나도 쪼금씩 해 볼까?' 이런 관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야 내가 이거 신고까지 해야 돼? 아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이래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좀 너무 어려운 난제이지 않을까.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내역을 그러면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뭐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27년 1월 1 일부터 원래 코인에 대한 뭐 양도에 대한 세금 과세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 약간 한 번 더 인제 과세가 유예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좀 알고 계신데 코인 관련된 세금이 3번 유예나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올해는 거의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26 년까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당신이 예전에 취득한 건 100 원이고 이제 팔 때는 뭐 만 원이면 차익에 대해서 뭐 22% 내세요. 이런 양도소득세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제 이 자료가 없으면은 '또 한 번 연장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수익으로 고액의 자산을 구매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시드의 출처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요것도 나왔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항목에 이게 추가됩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 이제 가상자산을 매각한 것도 거기에 넣어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인제 컨설팅을 좀 도와드렸어요. 이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중개사님들은 인제 이 업무가 이제 서브적인 업무라서 이게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슥슥 쓰실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게 옆 뒤에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서 아주 세밀하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전화가 부부 간에 5대 5로 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억 짜리 샀다 그럼 10억, 10억 각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뭐 너무 허투루 쓰신 거죠. 그래서 남편 13억, 아내 7억. 아니 비율은 5대 5 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기에 좀 잘못 쓴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써 드린 분은 한 분당 70 페이지가 넘어요. 뒤에 증빙 서류까지 축축축 추가하면. 그러니까 은행 예금 계좌, 부동산 판 거, 차용증 빌려 썼던 거 막 다 첨부해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매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제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빗썸에 있던 거래 내역 요즘 인제 다 나옵니다. 요청하면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내 잔액은 얼마였고 이걸 팔아서 취득하는 매각 자금으로 썼습니다."라고 그 내역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액 증명서랑 거래 내역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러게 돼서 그래요? 그러면 코인으로 돈을 버셨군요."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코인은 지금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니까 코인으로 얼마 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저한테 찾아오셨던 어떤 형제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좀 코인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40억 짜리 한 채씩 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코인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국세청에 적혀 있는 소득 금액 증명은 0 원인 거예요. 왜냐면 코인은 지금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연히 요청이 왔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 나는 시드가 얼마였는데 그래서 40억을 벌어서 이걸로 주택을 샀습니다." 그 내역을 직접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거기서 기억에 왜곡이 생겨요. 제가 한 명 소명했던 거는 "아니 이거 내가 그냥 퇴직할 때 2억 가지고 그걸로 했어." 알고 봤더니 2억을 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대차게 인제 말아먹고 다시 어머님한테 5억을 빌려서 진짜 성공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시드 5억 원 결국은 어머님한테 이제 빌렸거나 아니면 증여잖아요. 근데 빌렸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인제 이자를 좀 준다거나 뭐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 원금 상환이 있어야 되는데 한 3-4 년간 그런 내역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에 5억 원은 증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80억을 벌었든 90억을 벌었든 그걸로 주택을 뭐 50 억짜리 샀든 CD를 타고 올라갔더니 5억 원은 결국 엄마가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한 거 아니냐. 그때 안 냈던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얼추 계산하면 한 8천만 원 나와요. 그냥 증여세만. 근데 이게 5년 지났다고 해 볼게요. 그럼 가산세가 얼추 그 정도면 70%가 먹거든요. 8천만 원에 70% 니까 8 7 56. 그러면 8천만 원과 5,600 합쳐져서 한 1억 3,600만 원이 추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일상에서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나머지 상황도 비슷해요. 요즘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코스피가 뭐 4천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똑같은 이슈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 벌잖아요. 부동산 사요 결국은. 이게 그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살 때 결국은 10 년간의 모든 내역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함을 미리미리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할 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코인 자체를 증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지금같이 코인이 약간 좀 하락세다, 조정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인으로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24년 11 월이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리플 가격이 1,000 원에서 막 4,000 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1,100 원대인가 아직도 기억나요. 자녀에게 리플을 빨리 줘야겠대요. 리플은 올라간다고. 저는 그런 분들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런 걸 들어야 돈을 버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한 1억 5천 정도를 주겠다. 성년 자녀였으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되고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면 딱 97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끝나요. 그 1억 5천만 원짜리 리플을 샀다 그러면 한 4 배가 올라가니까 그 자녀는 한 달도 안 돼서 6억을 버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이제 나이스한 거죠. 그분이 참 인제 공을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리플이 뭐 인제 뭐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인제 "법적 이슈가 해결될 거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리플을 증여를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러면 1억 5천만 원짜리 리플을 증여를 해 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한 날로부터 전후 한 달간의 평균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주고 나서 한 달 동안에 가격이 급상승을 해 가지고 얼추 그러게 되면 증여재산가의 평균을 재봤어요 제가.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3억 정도가 되면은 증여세가 한 4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1,000만 원과 4천만 원 차이, 4 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괜한 인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하락장에도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 그냥 현금 주고 그걸로 직접 "코인을 사게 해라." 그게 낫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가 주식이에요. 주식은 전후가 한 달이 아니라 2달이에요. 좀 더 기간만 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을 증여하지 말고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사게 해라. 그게 좋은 거죠.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인제 주식 계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분들은 '요런 것들도 있구나.'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 개념 정리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어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요즘 이제 주식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셔서 여기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낮은 세율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ISA 계좌로 어느 상품을 운영을 한다. 특히나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ISA 계좌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투자, 스노우볼 이거 이때부터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 계좌를 활용해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연습을 이걸 통해서 뭐 지수 추종 ETF라도 해 봐라. 정말 이거 기본적인 거다. 언제까지 예금 적금으로 할 거냐. 절대 그러면 원화 가치가 이 상승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IRP는 인제 말 그대로 퇴직연금이죠. 내가 퇴직했었을 때 나의 인제 미래, 퇴직 이후의 삶을 좀 지켜주는 하나의 보장 제도니까
말 그대로 이제 퇴직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넣는 건데, 말 그대로 이런 IRP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었을 때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중도 인출할 때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중도 인출도 사실 사유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 이게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는 돼요. 그리고 뭐 6 개월 이상의 내가 뭐 질병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 한 8 개 9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뭐 내가 파산됐다거나 뭐 이런 정말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때만 IRP 계좌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초년생들은 여기다 돈을 넣으면 묶여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전세 보증금 내야 돼, 뭐 내야 돼. 자금 묶여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 돈을 넣으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오히려 IRP는 약간 40대 좀 넘어가셔서 소득 자체가 좀 안정화됐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인제 사실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랑 연동되는 게 뭐냐면 연금 계좌예요.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돈을 넣으면 즉각적으로 세액 공제를 깎아줘요. 근데 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600만 원, 그다음에 IRP 추가하면은 플러스 3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나 13.2%를 바로 세액공제, 바로 세금 깎아줘요. 그러니까 40대 정도 되시고 직장 생활을 한 5 년에서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야 되는 이제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부분 한 100 에서 200만 원 정도 총 이제 남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말정산 할 때 이 아이 이거 12월 달에 바로 6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만약에 풀로 넣었다고 치면 가장 매율 낮은 세율 구간인 13.2%를 하더라도 간단히 계산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넘잖아요. 그냥 100만 원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수익률이 이미 10% 시작하고 10% 수익률이 찍히고 나서 시작되는 거다. 엄청난 거다. 그 대신 그 자금이 묶인다라는 걸 꼭 명심해라.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는 말 그대로 주식형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600만 원 넣으면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세액공제 받아서 10%의 수익률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ETF나 이런 거 투자해서 미래 연금을 위해서 자산을 불리는 연습. 그러니까 ISA 계좌는 이게 3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에는 못 가져가요. 연금저축은 더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풀로 챙기라고 저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내가 좀 고소득자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소득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볼 것도 없이 이거 풀로 채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당신은 이거 없어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수익률 100% 깎아주는 거, 10% 깎아주는 건데 이걸 가입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무조건 넣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것까지 가입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재테크 활용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이 계좌 연동을 잘 활용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다? 투자입니다, 투자. 어떤 상품을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갈 것인가. ISA는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ISA 계좌는 12월 달 지금 만드셔야 돼요. 아까 연금저축이랑 IRP도 12월 달에 넣으면 25년도 연말정산 때 바로 세액공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SA 계좌도 12월 달 상품입니다. 왜 그러냐? ISA 계좌는 연에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에 2천만 원의 한도로 총 5 년간 1억 원을 맥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넣은 날로부터 1 년이 지나야 2천만 원이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 제가 2천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바로 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2천만 원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또 2천만 원을 넣으면 얼마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ISA 계좌에 대해서 좀 더 성질을 좀 말씀드려 보면, 얘는 3 년이 기본적으로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비과세 이상은 꼭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비과세는 그럼 얼만가요?"라고 했었을 때 뭐 내가 주식이나 뭐 배당이나 아니면 차손익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기본적으로 돼요. 말 그대로 세금이 0 원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3년 안에 200만 원이라도 버는 연습을 해 보자." 이거부터 여러분들의 스노우볼이랑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스타트가 진행되는 거다. 근데 이제 서민형이나 농어촌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 인제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이나 농어촌형이라고 봐서 이 비과세가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ISA 계좌는 손익이 통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예금은 플러스 3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펀드는 마이너스 300만 원, 다른 펀드는 플러스 3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분은 딱 어떻게 따지냐면요. 손익이 통산이 안 돼요. 각각 계좌마다 별도야. 마이너스 300만 원은 그냥 손실 보고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 플러스 300만 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이자나 배당은 원천 징수를 15.4%로 해요. 뭐 얼추 한 92만 원 이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많이 커지죠. 말 그대로 92만 원이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ISA 계좌로 투자를 했다. 어차피 IS 계좌도 똑같이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똑같이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 원 또 플러스 300만 원 세 가지를 똑같이 벌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 플러스 300만 원과 통산이 돼서 퉁쳐지는 거야. 상계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득 번 게 얼마예요?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비과세가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그럼 얼마 남았죠? 100만 원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ISA는 9.9%의 분리과세로 낮은 세금 내요. 100만 원에 9.9% 하면 얼마예요? 고작 99,000 원이에요. 거의 이것만 해도 9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운용을 배워가면서 수익률을 좀 키워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돼요. 그 분리과세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래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세율이 뭐 35%다, 뭐 38%다. 그 원래 추가적인 다른 소득이 합쳐져서 계산되면 내가 100만 원 벌었어도 35%면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9.9%만 내고 끝내줄게. 아주 낮은 세금을 내고 끝내는 거죠. 말 그대로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뭔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제발 미래에 대한 뭐 사적 연금이나 이런 거 자산에 대한 불림으로 인해서 노후 대비를 좀 하라는 관점으로 풀어준 비과세 아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율 관련해서 담아야 할 상품, 담지 말아야 하는 상품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이 어떤 상품들이 그럼 요즘 수익률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민감하잖아요. 이게 다모아 ISA라 그래서 금융감독원인가 금융위원회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상품마다 이게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1년 차 때 수익률이 얼마였어, 2년 차 때 얼마였어, 3년 차 때 얼마였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ISA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관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ISA 계좌 만들고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빠도 공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예적금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게 예적금 넣을 거면 차라리 좀 더 고금리로 예적금을 해 주는 뭐 새마을금고나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이런 특판 상품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IS에 그걸 넣는 건 큰 이득이 안 될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하다못해 어렵더라도 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뭐 해외 주식 지수 추종하는 ETF. 물론 ISA 계좌는 국내 주식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주식 거기 증권회사에서 해외 나스닥 뭐 100 이런 거 추종 상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개별 종목은 못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를 추종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일임형, 신탁형, 그다음에 중개형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개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개형 ISA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임형이나 신탁형은 수수료가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중개형 ISA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권회사에서 만드셔서 주식 위주의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만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찾아보시면 너무 많은데 그냥 휴대폰으로 또각또각 몇 번 신분증 인증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12월 달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여유 자금 좀 넣어 넣어서 해 볼까?' 이런 생각. 근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년이 지나야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때 3년 이내에 이득을 벌고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데, 3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인제 이 자금을 빼면은 어떤 비과세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만 넣어라. 이게 각대 막 원금을 물론 뺄 수는 있지만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게 자주 하면 이게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근데 저는 돈을 비과세 정도까지 못 벌었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러면 기간을 연장하세요.
왜냐면 기간 연장해서 4년 차, 5년 차 때 돈 벌면 그때 해지하시고 다시 만들라고 전 권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과세가 실현되는 시점이 해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3년 차 때 내가 300만 원 벌었다 그럼 그때 해지하고 99,000원 1 0 0 원에 대해서 내고 다시 만드세요. 바로 만드시면 돼요 또. 그러면 또 3년 지나고 수익 받고 거기에 대해 비과세 챙겨 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 연습을 해 보는 건 정말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제 자산 관리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을 투자해서 매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나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 쪽 주식 뭐랄까요? 추종 ETF 이걸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주식이에요. 국내 주식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사고 파는 거는 어차피 지금 비과세예요. 어차피 세금을 안 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주주일 수 있습니다. 대주주면 인제 세금을 내긴 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대주주까지 안 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ISA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국내 주식한다."라는 건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큰 벌크로 한다 아니면 인제 해외 주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못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는 수익률이 높은 ETF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게 중위험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중위험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원금 손실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는 경우가 적어요. 근데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또 높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놓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자기가 해 가면서 체화해 가는 과정이 재테크의 시작점 아닐까 네 생각 듭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것저것 오늘도 세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뭐 세금을 통해서 인제 제가 보고 있는 뭐 자영업자나 뭐 IS 투자 관점이나 뭐 코인이나 증여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필드에서 느꼈던 사항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신사임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